버블이 된 경고가 아니라 대가들은 포트폴리오를 변경하고 있다. 변화를 사는 게 전 주식이라고 생각을 해요. 주도주 오마카세 고정 댓글 확인 부탁드립니다. 한 3년 넘었어요. 네. 전인구 소장님이 나오신 지. 설마요. 맞아요. 저희 아, 예전 진짜요? 저쪽 네네. 다른 건물에 있을 때 아. 그때 오셨으니까. 아, 저희 저 자주 뵀다 생각했는데. 이제 출연만, 뵙기만 종종 출연만, 뵀는데 네. 출연은 되게 오래됐습니다. 아, 우리 네. 모든 인구를 위해서 노력하시는 전인구 소장님 어서 오십시오. 인구신 괜찮습니까? 아이고. 아, 네, 정말 임신? 정말 최고의. 아, 그래요? 네, 아, 네. 너무 네. 고맙습니다. 아, 네. 네. 한번 해보실까요? 네. 저도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아무나 하는 거 아니야? 누구나 아무나 할 수 하는 거 있어요. 아니야? 네. 아니 이번에는 네. 또 바쁘신 가운데서도 네. 환율 관련된 책을 내셨어요. 아니, 원래 그 매년 경제 이 좀 전망에 대해서 네. 이야기를 좀 다루고 이제 내년 좀 주도주가 뭐가 될까 이제 그렇게 제 교재를 만들다가 아, 이러는 그냥 책으로 만들자. 그래서 책으로 만들었다가 이제 그 해 키워드를 하나씩 만들자라고 해서 내년의 키워드가 뭔가 봤을 때 환율이 키워드가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환율 전쟁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공정으로서. 예. 그죠? 예. 김경원 교수님이랑 예. 같이 썼습니다. 예. 지금 환율 중요하죠. 예. 환율 얘기가 정말 핫하잖아요. 그쵸. 네, 지금 진짜 장난 아니죠. 키워드를 예. 잘 잡으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네. 환율 얘기다 보니까 조마조마할 때가 좀 많아요. 그쵸. 그래서 요새 환율에 대해서 너무 이제 정부에서 민감한 상태라 그쵸. 제가 여기서 괜히 환율 얘기 잘못했다가 자꾸 전화 올까봐. 전화. 요즘엔 연락 옵니다. 그러니까 예. 예전에 언론사 출입 기자한테 전화하듯이 요즘에는 유튜버들한테 맞아요. 연락합니다. 예. 워낙 영향이 잘 보고 크니까. 있어. 나 네. 구독자인 거 알지? 이렇게 전화 올까봐 무서워서 제가 환율 얘기 잘 못하겠어요. 그동안 뭐 네. 월급 사용 설명서, 뭐 미국 네. 주식 투자 전략 이렇게 책을 내셨는데 이번에 네. 또 환율에 또 특별히 주목한 이유가 있다면 좀 몇 가지 설명 좀 해주세요. 가장 이상한 해인 것 같아요. 환율이 이제 오르고 내리는 건 당연히 자연스러운 해인데 예를 들어서 뭐 예를 들어 달러가 강세가 되면 나머지 국가들은 다 같이 약세가 되고 뭐 달러가 강세가 되면 다시 뭐 이렇게 서로 거꾸로 가야 정상인데요. 지금은 미국이랑 한국이랑 일본이랑 중국이 서로 가지각색으로 놀아요. 그럼 이렇게 각자 그 국가들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환경에 처해져 있고 이렇게 서로 뭔가 언밸런스하게 튀어서 움직였을 때 뭔가 부작용이 나올 거란 말이죠. 그러면 이 부작용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남아야 되는지를 봐야 되는데 그냥 단순히 그냥 달러가 올랐어요. 우리나라 환율이 올랐어요. 지금 그렇게 표현할 상황이 아닌 것 같아서 이 주제가 좀 심각하지 않나 해서 책을 쓰게 된 겁니다. 네. 아, 요것도 하고 싶은데 나는. 환율, 원달러 환율 1,500원 넘는다, 안 넘는다. 아니, 사람들이 되게 그 네. 전인구 소장님의 전망을 되게 바래요. 아, 그래요? 네. 저 목이 타시죠? 지금 생각하려는 거 아닙니까, 막? 아닙니다. 또 한 번 이제 꼬아서 말씀하시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있긴 있는데 네. 이거 말해도 괜찮나 해서 이제 말해도 되나? 예. 아유, 그럼요. 시원하게, 예. 시원하게. 흐름상으로는 1,500원 넘어가는 거를 충분히 각오해야죠. 예, 각오해야 된다. 흐름상으로. 예, 보는데 이제 그런 게 있습니다. 국가는 강한 힘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1,500원이 넘어가는 걸 국가도 당연히 원하지 않아요. 그러면 그거를 국가에서 길을 쓰고 막을 거라는 거죠. 그럼 국가에서 쓸 수 있는 카드들은 엄청나게 많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워렌 버핏도 절대로 뭐 미국과 반대로 서지 말라 했던 것처럼 대한민국이 1,500원 환율 이상 올라가는 거를 용납하지 않겠다라고 이제 딱 그 방점을 찍으면 우리가 몰랐던 정책들까지 튀어나오면서 환율을 끌어내리려고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억지로라도. 예, 그래서 저는 오히려 억지로라도 내릴 거다라고 좀 보는 주의긴 해요. 예. 그럼 1,500원이 안 갈 가능성이 더 높은 거 아니에요? 그렇게 억지로 억지로 내리면 안 가겠죠. 결과적으로. 결과적으로 안 가겠죠. 네, 네. 결과적으로 안 가는데 그거에 대한 이제 부작용들도 또 나올 수가 있겠죠. 그런 것들이 좀 우려가 됩니다. 그러니까 국민연금에 대한 전략적 환해지 확대라든지 아니면 대기업들의 최근에 보면은 좀 달러 좀 매도해달라고 예. 요청 일지 압력일지 모르겠으나 예. 뭐 이렇게 또 하고 있으니. 대표적으로 지금 뭐 한국은행에서도 언급하고 정부에서 언급하고 하는 게 해외 투자가 늘면서 이렇게 됐다라는 걸 지금 계속 이야기를 두고 있잖아요. 서학개미 탓. 예. 근데 지금 서학개미들이 수익률이 좋고 당연히 미국 주식이 지금 당연히 선택적으로 하자면은 거길 많이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네네네. 그 자체를 못하게 할 수는 없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미국 증시가 꺾여버리면 어떻게 되냐면 한국에 있는 달러를 외국으로 빼가서 달러를 손실을 본 외화 낭비범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해외 투자자에 대한 그 분위기가 좀 더 네거티브로 나빠질 수 있겠죠. 그럼 그 타이밍쯤 됐을 때
그거 봐. 한국 해외 투자하면 안 된다 했었지라고 하면서 그거에 대한 어떤 좀 규제를 할 수도 있지 않겠나라는 게 제일 우려가 돼요. 그러면 그 카드가 마지막 카드인데 만약 정부에서 해외 투자에 대한 어떤 좀 불편함을 만들어주는 어떤 정책들이 나오게 되면 당연히 그러면 환율을 잡을 수는 있겠지만 강한 불만이 나오겠죠. 그렇죠. 근데 지금은 그 카드를 쓰면 안 되는 타이밍이니까 못 쓰는 것 같고 아마 눈치 봐서 그 카드까지 쓰게 되면 환율이 1,500원 넘어가기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사실 지금 서학개미 입장에서는요, 미국 주식 투자하면서 내가 지금 해지를 한다고 환차손을 볼 수도 있다고라는 게 아마 상상도 안 될 거예요. 맞아요. 이게 왜 뜨거운 손에 오류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올라가는 게 계속 올라갈 것 같고, 근데 이게 어느 순간 한번 뒤집어지면 그때부터는 또 확 환들떡 놀랄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최근에 또 서학개미들 순투자액 보면 좀 줄었어요. 그러니까 환율이 올라가 있는 예, 상태에서 예. 이제 사는 게 약간 꺼려지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근데 정부가 약간 이게 최후의 카드로 정말 규제책을 이제 손을 댈 수도 있다고 하셨는데 이제 예. 세제도 조금 개편할 수도 있다고 좀 보시는 편이세요? 그러니까 뭔가 양도세를 좀 뭐 높인다든지 뭐 이런 얘기들. 카드까지 쓰기 정말 힘들긴 한데 네. 쓸 수도 있다라고 보죠.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국가 입장에서는 환율을 지키는 게 더 우선이겠죠. 이제 서학개미를 지켜주는 것보다는 기업이라든가 가게가 연관돼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뭔가 지금 뭔가 분위기를 무르익는 작업이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저도 예전에 영상에도 올렸지만 설마 서학개미 탓으로 돌리겠어? 그치. 라고 영상 올린 적이 있었어요. 네. 근데 정말 영락없이 국민연금이나 서학개미를 두드립니다. 그러면서 뉴스에서 계속 그 탓 때문이라고 계속 이제 밑작업이 들어가고 있어요. 우리를 치면은 이제 치킨 만들 때 염지 작업 들어가고 있는 건데 이제 염지 끝나고 나면은 뭐 하겠어요? 이제 기름 온도 올리겠죠. 기름 온도 올리는 게 뭐냐면 국회에서 발의하는 겁니다. 뭐 준비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설마 했던 게 이제 닭이 튀겨지는 거구나. 그 과정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렇게까지 안 가길 좀 바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외부 상황을 봤을 때 그럼 그냥 내버려 두면 환율이 어떻게 될 거냐? 이게 결국 뱅크런이랑 똑같거든요. 환율도 사람이 불안하면 달러를 안 풀게 돼요, 시장에다가. 근데 기업들은 지금 풀 수가 없어요. 그런 분위기에다가 내년에 미국 투자까지 해야 되다 보니까 우선은 움켜쥐는 게 훨씬 더 나은 거고, 개인들도 이게 불안하다 이렇게 이제 자꾸 반복 재생산이 되다 보니까 불안하니까 당연히 달러를 사고 싶지 오히려 팔고 싶은 사람은 없어져요. 모두가 이런 심리에서 시중에 달러는 안 나오고 달러를 사야 되는 사람만 있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자꾸 이게 가격이 올라가게 되겠죠. 여기서 이제 단순한 이 정도 이론이면은 뭐 한국 수출이 잘 되고 있고 이게 늘어나고 하면서 해외 투자 자금이 계속 들어오면서 자연스럽게 잡혀가는 그 밸런스라는 과정이 있는데, 또 하나의 변수가 있는 게 뭐냐면 지금 위안화가 강세가 되고 있고요. 엔화가 강세가 되고 있어요. 원화는 약세잖아요. 이런 현상은 본 적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언밸런스한 거죠. 그러다가 이제 아마 내일 아침 되면은 일본이 금리 인상을 하게 될 건데, 그렇게 되면서 이제 엔화가 이제 강세로 돌변하기 시작할 겁니다. 그러면 금리도 올라가고, 그럼 한국에 있었던 이 자금이 일본으로 넘어가고 싶은 수요들이 늘어는 나겠죠.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늘어나게 되면 여기에 있던 돈들에 대한 달러 유출이 또 추가가 붙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달러가 자꾸 나갈 수 있는 수요들은 되게 많이 있는데 들어올 만한 것들은 그렇게 보이진 않는 거예요, 생각보다. 그래서 자연스러운 흐름상으로는 1,500원까지 터치를 계속 압박을 할 것 같고, 그때쯤에는 이제 결정적인 정책들이 나와야 되는 타이밍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기획재정부는 그런 거 기대하더라고요. 이제 미국이 26년도에 빠르게 금리를 인하하면 미국과 우리나라 사이에 금리 차가 어떻게 보면 미국이 더 낮아져 버리니까 한국으로 넘어올 가능성, 그다음에 이제 세계 국채 지수에 들어가면서 외국인 투자가 더 유인될 가능성, 그러면서 달러가 들어올 수 있다. 그래서 은연중에 흘리는 게 서학개미들 해외 투자할 때 이제 해지 좀 해라. 달러 좀 미리미리 팔면서 투자를 해라. 이런 식으로 유도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게 1단계라고 보고 어느 단계 넘어가면 뭐 해외 주식 양도세율 높이는 거 아니냐. 토어제처럼 그게 제일 무서워요. 해외 투자 허가제. 다 보고하라고. 저라면 그 3단계. 최종 단계. 환전 시간도 정해줄 수도 있어요. 어. 지금은 24시간 불편하게. 가능하잖아요. 원화 기반으로 할 수 있잖아요. 네. 근데 예전에는 그게 안 됐었습니다. 환전하는 시간에 환전을 하고 그럼 예수금에 달러 예수금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달러 예수금 가지고만 거래를 할 수 있었던 거죠. 근데 그렇게만 만들어도 그 즉흥적인 매수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불편하게 만드는 예. 작업들이 아마 내년에 좀 일어나지 않을까? 제가 알기로는 증권사들이 우리는 뭐 밤이건 낮이건 해외 주식 살 수 있잖아요. 일단은 사놓고 나중에 그걸 모아서 금융사들이 정규시장에 환전을 하든 거래가 많은 시간에 환전을 하는 건데,
그래서 더더욱 이제 금융사를 옥죄일 수 있다라는 거죠. 맞아요. 뭐 방법을 동원하면 또 그 많아요. 얼마 전에도 그 신한은행인가 어디에 해외 송금 신한카드. 네. 해외 송금 금지한 거. 금지했잖아요. 그런 중단한 거죠, 것들을 중단. 네. 그러니까 카드는 네. 쓸 게 많다. 근데 이게 애매하게 카드를 쓰면 오히려 불안만 가중시키는 거죠. 그렇죠. 맞아요. 안 좋다는 신호니까. 제가 봐도 뉴스만 보더라도 찔끔찔끔 나오니까 이거 정말 나라에 달러가 없어서 이러는 건가? 왜냐면 대한민국은 트라우마가 있어요. IMF라는. 그때 상황처럼 가는 거야? 자꾸 이런 불안감을 주니까 사람들이 달러를 더 안 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확실하게 센 카드를 한 방에 빵 때려서 절대 그럴 리 없다라는 뭔가 이 믿음을 줘야 사람들이 달러 이 고점인가 보다 하면서 내놓고 시장에 내놓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런 뭔가 이제 강한 게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불안해서 더 이러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심리도 같이 잡아야 되는 거고. 예. 엔화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 네네. 그 엔캐리 트레이드가 사실 작년 8월 달에 예. 이제 엄청난 이슈였잖아요. 그쵸, 그쵸. 지나고 보니까 이게 예. 엔캐리 자금이었더라 이런 음. 거였는데 지금 또 일본이 이제 통화 정책을 다시 또 옥죄는 방향으로 이제 올라가잖아요. 네. 그러면 엔화가 강세가 되면 이 엔캐리 자금이 또 어떻게 될지 또 이게 국내 주식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이것도 또 좀 아리송해요. 좀 전망 좀 해주세요. 그게 이미 작년에 우려가 나서 한번 터졌었던 거기 때문에 그때보다는 이제 파워는 약할 거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제 대신에 이 문제가 좀 있습니다. 지금 보다시피 엔화 자체가 지금 굉장히 약세입니다. 지금 상당히 저렇게까지 역사적인 약세가 간 적이 없었죠. 네네네. 근데 얘네들이 이제 뭐냐면 160엔을 안 건드리기 위해서 금리 인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160엔을 터치하려고만 하면은 금리 인상을 한다던가 이런 식으로 계속 이제 뿅망치를 쓰고 있었어요. 띵띵. 예, 네. 못 오르게. 네, 네. 근데 지금 아무리 두드려도 계속 압박을 받고 있죠. 네. 또 하나 이제 지표가 있는데 일본의 국채 금리가 기준금리보다 너무 높게 상승하고 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미 시장에서는 그 기준금리가 말이 안 된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 국채금리는 암시장인 거고 이 기준금리는 국가에서 정해준 건데 국가에서 이걸 백날 정해줘봤자 우리끼리 거래할 때는 이걸 믿지 않고 그냥 이 금리를 쓰는 거잖아요. 안표 가격이 계속 비싸지고 있는. 그러니까 실금리는 계속 올라가다 보면 결국은 이걸 따라서 올려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럼 그런 상황에서 지금 저 딱 봐도 금리 인상 한 번 한 거 가지고는 저거를 다시 돌릴 수가 없을 것이다. 라고 보게 될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금리 인상을 아마 내일 하게 되는 거고 0.25를 하고 아마 이제 우에다 총재가 더 말을 하겠죠. 그 데이터들 보면은 내년에 2번에서 4번 정도 더 할 거라 보는 거거든요. 그러면 최대로 보면은 지금 0.75 오른 다음에 1.0에서 1.5 정도까지, 1.75까지 보고 있더라고요. 1.25에서 1.75. 그럼 일본 금리가 만약 내년 말에 1.75까지 올라가는 추세가 된다 그러면 저 엔화가 상당히 떨어지겠죠. 엄청나게 강세로 가겠죠. 예, 저게 한 20% 정도 가치가 올라간다라고 계산을 해보면 아마 엔에 대한 이제 미국에 있던 자금이 엔화로 들어가는 게 상당히 커집니다. 그 또 하나가 뭐냐면 제가 작년 데이터까지였는데 코로나 이후에 미국으로 들어간 ETF 자금이 5,500조 원이에요. 그럼 그 돈이 다 어디로 갔냐면 채권으로도 갔겠지만 대부분은 미국 주식으로 많이 들어갔었고 그 중에서도 미국 M7 1위부터 7위까지 많이 들어갔었습니다. 이 ETF가 나오면서 시장에 괴리가 된 게 뭐냐면 시가총액 큰 대형주는 수요가 자꾸 늘어나서 모든 ETF들이 우선 시총 1위부터 7위는 담아둘라 그래요. 담아두고 시작하다 보니까 ETF 시장이 커질수록 대형주만 기이하게 그렇죠, 올라가요. 예. 이게 옛날 401K 때도 그랬었고 이번에도 그런 현상이었는데 그렇죠. 그러면은 이 ETF 자금들 해외에서 영끌에서 들어온 자금들이 다 뭐냐면은 엔캐리로 들어간 자금도 상당히 많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결국 엔캐리 쪽이 빠지게 되면서 ETF에 대해서 매도 버튼이 계속 누르게 되는 거죠. 근데 작년 같은 경우는 AI에 대한 기세가 너무 좋았었고 그러면서 유동성이 조금 빠지려고 했지만 그때는 이제 선거가 남았었기 때문에 옐런 재무장관이 단기채를 계속 유입하면서 시장의 유동성을 계속 뿜어놨었던 거고 그러니까 유동성 문제도 크게 없었고 AI 분위기가 좋았던 시절의 미국 증시와 이번에는 그 유동성이 좀 많이 빠져 있어요. 미국이 지금 유동성이 좀 약간 뭐랄까 밀어줄 수 있는 유동성이 지금 거의 바닥이 난 상태거든요. 그 상태에서 AI도 지금 오라클 사태가 터지면서 서서히 나죠. 예, 이제 좀 BEP가 안 맞는 것 같은데 이러면서 이제 슬슬 재보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불안불안한 상태죠. 근데 이런 상태에서 이제 엔캐리 청산이 나기 시작하면은 이제 헤지펀드들이 쓸 수 있는 자금의 유입이 떨어지는 거죠. 헤지펀드들은 이 자금을 가지고 레버리지를 걸어요. 그래서 만약에 금리가 조금만 올라간다던가 하면은 자기들이 수익을 내기가 점점 부담스러워지는 거죠. 비용이 계속 올라가니까. 그래서 이 레버리지를 빠르게 청산을 시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단기채 금리가 한 번씩 통통 튀는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 보시면 이게
2021년부터 5년 동안 그 단기채 금리가 팡팡팡 튀면서 이렇게 이제 한 번씩. 스프레드가 이제 튀면서 이렇게 됐던 현상들인데 요때마다 증시가 다 조정을 받았었어요. 근데 지금 보면 또 튀어 올랐던 거죠. 여기. 예, 네. 이게 튀어 올랐던 게 2주 전인가 3주 전이었었거든요. 그건 튀고 나서 지금 증시가 조정을 받고 있죠. 예, 딱 이렇게 지금 되는 상황이 뭐냐면 미국도 지금 유동성이 아슬아슬한 상태. 그러니까 더 플러스가 되기보다는 이제 서서히 유동성이 빠져나가는 상태에 돌입한 거죠. 그러니까 안 그래도 유동성이 빠져나가려고 하는데 엔캐리 자금이 빠져나가는 추세 1년 내내 서서히 빠져나간다 그러면 연준에서의 돈도 이게 없는데 일본에서 들어온 돈까지 빠져나가는 상황이 되면서 이제 좀 미국 증시도 살짝 안 좋아지지 않겠는가 이렇게 봤었던 거죠. 예, 그러면서 일본도 금리가 엔화가 결국 그렇게 되면 주식시장에 재미가 없어지면은 결국 이제 채권이라든가 뭐 이제 이런 안전자산으로 돈이 이동할 수밖에 없게 되는 상태인데 미국이 안 좋아지면은 일본이 항상 이제 안전자산으로 튀어오릅니다. 그죠. 그러면은 이제 예를 들어서 달러가 빠지고 이제 일본 증시가 빠지는 만큼 엔화가 다시 또 더 급등하는 현상이 오는데 그 청산되는 자금보다 더 플러스에서 프리미엄 붙어가지고 더 튀어서 오르는 거죠. 그렇게 됐을 때 순식간에 엔화가 강세가 붙으면 예를 들어서 한국에서도 일본에서 빌려 쓴 돈들이 있을 건데 그 돈들이 다시 일본으로 빠져나가면서 단기적으로는 우리나라도 환율에 안 좋은 현상이 나올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예. 엔화로 이제 ETF로 나온 것들도 많단 말이에요. 많죠. 예. 그런 것들을 이제 장기적으로 조금 좀 매수를 하는 것도 방법일 수 있겠네요. 내년 시장이 만약에 엔화가 상승한다고. 엔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제 본다면? 엔화를 바꿔서 네. 무엇을 살 거냐인데 네. 미국 증시가 빠지면 뭐를 빠지냐면 AI로 빠질 거 아니에요. 음. 그 AI로 빠졌을 때 반도체가 당연히 안 좋아질 거고 AI가 빠지면은 지금 미국 증시 어제 나온 지표도 있지만 경기는 안 좋아요. AI로 돈이 쏠린 거지 미국 그렇죠. 경제가 좋은 건 바닥 경제는 아닌 그렇죠. 거죠. 네. 그러면 자동차랑 AI로 봤을 때 자동차가 미국에서 잘 팔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거죠. 그럼 일본 입장에서도 살만한 주식이 없는 거죠. 반도체와 자동차가 거의 양대축이잖아요. 그러면 엔화로 바꾼다 한들 일본 주식이 매력적인 게 지금은 좀 별로 안 보이고 차라리 그냥 엔화로 들고 있는 게 그냥 더 낫지 않겠나. 차라리 엔화를 예. 들고 있는 게. 왜냐하면 환차익은 재미있는 게 양도세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엔화로 먹은 만큼 이제 안 내도 네. 되는데 그걸 가지고 ETF를 사게 되면은 ETF 세금을 내야 돼요. 그렇죠. 그런 면에서는 지금은 그냥 예를 들어 원화를 들고 있는 것보다 엔화를 들고 있는 게 좀 더 낫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고 있죠. 그냥 엔화로 들고 있어라. 그러니까 26년 한 해는 엔화 강세를 보시는 거고 엔화 네. 강세 또 일본의 급격한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유동성이 또 빨려갈 가능성. 네. 그러면 약간 뭔가 미국 시장은 조금 더 보수적으로 그리고 약간 증시도 좀 보수적으로 전반적으로 예, 그렇죠. 같이 다뤄질 수밖에 없다는 예. 걸로. 지금 미국 증시가 너무 좋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좋을 수 있는 환경이 이렇게 우리 아다리라고 할게요. 이게 다 맞아버린 경우가 흔치가 않은데 딱 그 상황이 된 겁니다. 제일 좋은 상황이 뭐냐면 저유가면서 뭔가 이제 우리 축구로 치면 미친 선수가 하나 나온 거죠. AI라는 선수가 나와서 막 골을 빵빵빵 때리니까. 메시 혼자 축구한 거죠. 예, 그런데 연봉도 좀 저렴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국가도 보면 저유가라는 상태로 CPI랑 PPI 다 막아주면서 그러면서 금리를 내려도 되는 상황까지 오고 금리를 내려도 되는 상태에서 AI 시장은 너무 좋아서 투자 쪽이 펄펄 날아다니고 이런 환경에서 증시는 사상 최고치를 찍고 있고 그러면서 금리를 내려도 되는 분위기까지 됐고 그러니까 지금 미국이 이렇게 너무 좋은 상황인데 이 좋은 상황이 어떻게 보면 모순되는 상황이 어떻게 딱딱 맞아 떨어지면서 올해가 이렇게 유지가 됐을까 내년에도 이게 과연 유지가 가능할까에서는 퀘스천이 붙는 거죠. 왜냐하면 주식이라는 거는 아무리 오른다 하더라도 그거에 대한 열풍이 3년 넘어가기 쉽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한 번 넘어갔던 세례가 딱 하나 있었는데 PC 열풍 때 한 번 넘어갔었어요. 95년에서 닷컴버블 터질 때까지 5년 동안 내리 올라간 거. 그거 빼고 나면은 하나의 테마로 3년 내리 이렇게 달리는 게 쉽진 않을 것이다라 보는 거죠. 그런 상태에서 저번과 이번과 좀 바뀌는 건 뭐냐면은 이제 뭐 AI의 발전은 기술적으로는 인정을 하는데 그 AI에 대한 주가에 대한 인정은 좀 어려울 수도 있는 환경이 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빨리 달린 거 아닌가? 아까 말한 대로 오라클이 너무 투자가 너무 우리가 좀 부담스럽게 했던 거 아닌가? 부채를 가지고 했던 회사들은 좀 이제 슬슬 이 시장에서 빠져야 되는 때가 아닌가? 그러면 뭐 빅테크들 살아남은 뭐 구글이나 뭐 마이크로소프트나 얘네들은 워낙 현금이 빵빵하니까 여기는 계속 이제 이걸 시도할 수 있게 되는 거고 나머지 친구들은 빠지게 되면서 전반적으로 말하면 이 GPU를 주문해야 되는 그 곳들이
거래처가 5군데였다가 3군데가 망하면 2군데만 주문을 하겠죠. 그럼 GPU도 이렇게 수요가 옛날처럼 막 펄펄 타오르진 않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런 상태에서 중국도 최근에 나오는 이슈들이 계속 있는 게 반도체 기술이 여기서 발표 자료이기 때문에 정확한 건 아니겠지만 EUV 공정까지 해결했다는 말도 어제 소문이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증시가 빠졌었던 거 있었는데 그런 거에다가 HBM도 자기네들 만들 수 있다. GPU를 대체하는 것도 지금 만들고 있다. 뭐 이제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그러면 시장이 중국 시장을 잃어버린 거잖아요. 그럼 전반적으로 다시 이제 다 우리가 너무 열풍이었다 다시 돌아서 보니까 과거보다 시장이 좀 줄어드는 것 같네. 성장률이 떨어지는 거죠. 그렇게 됐을 때는 주가가 못 받쳐주는 거죠. 그러니까 AI 자체는 계속 발달을 할 건데 우리가 알고 있었던 그 주가는 꺾임이 먼저 올 수 있다는 거. 예, 그런 게 좀 우려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반문을 좀 하자면 네. 내년 주식 시장을 좋게 보시는 분들의 공통된 논리 중에 하나가 미국에 계속된 양적 완화까지는 아닙니다만 뭐 파월은 그런 표현 또 싫어하고 제롬 파월 의장 바뀐 다음에 트럼프 대통령이 공격적으로 또 기준금리를 인하할 것이다. 유동성을 또 퍼부을 것이다. 뭐 중간 선거도 있고 그런 논리들도 좀 있잖아요. 그게 아까 우리나라 1,500원 환율 못 넘을 것 같은 이유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빠질 것만 확실하면은 국가는 언제든지 다시 돈을 또 풀 수가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트럼프 변수라는 건데 내년에 기대하는 호재가 그겁니다. 유동성이 없어요. 그런 상태에서 침체가 되고 AI 쪽이 꺾이면은 미국 사람들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닷컴 버블 터졌을 때. 네. 그때 이제 실리콘밸리에서 대규모 실업자들이 나오고 그러면서 집값이 마구마구 떨어지고 소비가 완전 다 죽어버리고 아, 돈을 풀어야 되겠구나 라고 하면서 그때 돈을 다시 풀게 되겠죠. 근데 이제 그랬을 때 이제 제가 보는 건 뭐냐면 그렇게 한다고 AI가 다시 주가가 펄펄 날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약간 퀘스천인 거예요. 이제 보통 유동성을 퍼주고 나면은 예전에도 닷컴 버블 때 유동성을 퍼주니까 닷컴 기업들 주가가 오른 게 아니라 부동산 관련 기업들 주가가 올랐었거든요. 그러니까 주도주가 교체되는 뭔가 이제 그 바톤 터치를 할 만한 그 업종이 나와야 되는데 그 업종이 내년에 뭐가 되느냐를 좀 보는 게 더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뭐가 될 거라고? 그래서 바이오는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바이오 유동성, 쪽은 예. AI의 수혜를 이제 보고 좀 한 박자 늦지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제가 엔비디아 본사도 왔다 갔다 했었는데 거기도 뭐가 있냐면은 의사들을 그렇게 많이 데려왔었어요. 그러니까 그 바이오 쪽에 굉장히 그러니까 지금은 피지컬 AI만 공개했지만 바이오 AI도 굉장히 뭔가를 많이 준비한 것 같은데 그쵸. 예. 지금 공개를 아직 안 했죠. 뭔가 좀 결과가 나오면 따당 공개한다는 뜻은 뭐냐면 AI에서 가장 뒤에 마지막 주인공이 될 가능성이 바이오가 될 가능성도 있고 바이오 테크드 주식도 이미 많이 올랐고 금리 인하일 때 수혜가 워낙 또 좋기도 하고 그러면서 바이오가 다시 한번 전성시대가 올 수도 있지 않을까가 기대하고 있는 1번이고 그 외에는 유동성을 퍼분다고 했을 때 또 다른 무언가를 또 해줘야 되는데 닷컴 버블 때랑 지금 때랑 또 다른 점 하나는 뭐냐면 지금은 이제는 기술이 없으면 사람들이 열광하질 않아요. 맞아요. 뭔가 막 흥분돼하는 도파민이 안 나와요. 터져야 돼. 응. 그럼 그 도파민이 뭐가 될 거냐 하면 이제 스페이스X가 상장하는 소문이 있잖아요. 그렇지. 그러면 내년에. 예. 인류가 지금 이제 하이테크 중에서 이제 기대하는 거 나머지 둘 남았거든요. 3개 남았거든요. 자율주행, 로봇, 우주. 자율주행 로봇은 벌써 올해 다 포텐을 터트려버려서 주가 다 올라버렸어요. 우주만 하나 남았는데 뭐 로켓랩이라든가 많이 오르긴 했지만 또 아마 스페이스X 상장하고 나면 또 새로운 또 우주 테마가 열리지 않겠나. 그러니까 로봇도 22년인가 23년에 한번 튀어오르고 24년 잠깐 죽었다가 25년에 다시 튀어올랐잖아요. 그런 것처럼 한번 제2차 상승 같은 게 우주 같은 데서 한번 나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어요. 아, 바이오와 우주 쪽을 조금 예, 그래도 근데 내년 미국 시장에 예, 가면. 근데 우선 좀 눈치 보면서 봐야 될 것 같아요. 이제 그렇죠. 유동성 부었을 때 뭐가 튀어올지 모르겠어요. 예. 근데 이제 확실히 AI 쪽은 좀 아니라고 보시는 것 같고 예. 그 유동성의 힘은 바이오 그리고 또 우주. 사실 어떻게 보면은 돈을 또 싸게 계속 많이 지속적으로 조달해야만 하는 기업들일 수도 있겠으나 예. 이제 우리 입장에서 보면 바이오가 그런 이미지인데 사실 뭐 미국이나 유럽의 빅테크들은 이미 또 예. 수익성 좋은 회사들도 많고 맞아요. 엄청 이익하고 스페이스X 있잖아요. 같은 경우에도 또 흑자 잘 내는 기업이잖아. 돈 잘 버는 예. 회사고. 근데 또 시장의 관심은 이쪽으로 이동을 할 것이라고 보시는 거고요. 결국 금리가 떨어지고 나면 그 사람들 꿈과 희망을 주는 이제 하이테크가 또 필요하거든요. 예, 그게 하나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제 경기 방어주들. 예를 들어서 그 대표적인 사례를 말씀드리면 닷컴 버블 깨지고 나서 롯데칠성 주가가 7만 원이었었어요. 네. 그게 2000년에 7만 원이었다가 2007년에 150만 원을 찍습니다.
와, 7만 원에서. 예, 그때 이제 자산주와 이제 실적 성장과 그 서초동 땅 가격까지 다 아. 반영이 되면서 그렇게 올랐다가 그게 2015년에 300만 원까지 찍었어요. 그러다가 지금은 이제 10대 1 분할을 해서 이제 내려온 건데 그런 것처럼 오히려 이런 기술주가 한번 싹 꺾이고 나면 사람들이 이제는 눈에 보이는 실적, 예, 가치, 뭐 자산 이런 데만 또 관심을 가지는 시대가 오는 거죠. 그래서 한국은 내년에 그런 시대가 올 거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고 왜냐하면 국가 정책 방향이랑 이 가치주가 좀 올라가야 되는 타이밍이랑 서로 사이클이 맞거든요. 예, 그게 이제 그렇게 보고 있고 미국은 그렇게 될까에 대해서는 좀 약간 퀘스천이 하나 있어요. 왜냐하면 미국은 부동산이 꺾여가는 시점이고요. 너무 좋았다 꺾이는 거고 한국은 부동산이 이제 안 좋은 지 한 3년 됐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이제 다시 회복을 하는 국면이라서 오히려 약간 자산주나 이런 가치주 랠리는 한국이 좀 더 빨리 오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최근에 보면 자산주들 많이 네.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물론 뭐 고속버스 터미널, 뭐 테마 이런 거 말고 전통적인 자산주들, 땅 부자 기업들 주가 많이 올랐고 최근에 보면요, 그 모르시는 분들 많은데 KTNG, 한국담배인상공사가 사상 최고치입니다. 오, 그래요? 예. 통신주도 그렇게 사고 쳐서 막 몸에 맞던 통신주도 네. 많이 올랐어요. 예. 내년 또- 약간 그게 네. 이 전조 증상? 그- 전조 현상이라고 보시나요? 그게 되게 경기 방어주에 확실히 속하죠. 음. 얘네들은 이제 토지 가치도 이렇게 좀 배당이 좀 좋고요, 1번. 그리고 경제가 나빠도 돈 버는데 큰 문제가 없어요. 이제 그게 이제 우리가 말하는 이제 경기 방어주의 영향인데 미국 같은 경우도 필립 모리스랑 이제 알트리아 이런 주식들 보시면은 거의 더블 올랐어요. 24년도에. 그리고 나서 한 박자 늦게 KTNG가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그 미국에서 트렌드를 먼저 보셔야 돼요. 지금 미국에서 경기 방어주가 왜 이렇게 오르지? 배당주가 왜 이렇게 오르지? 하고 났을 때 우리는 다른 테마에 이제 딱 빠져 있다가 나중에 한 박자 뒤에 KTNG가 왜 이렇게 오르지? 한국전력이 왜 이렇게 오르고 이제 그게 결국 똑같이 그 한 템포 늦게 지금 이렇게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 보면은 그런 현상도 좀 있지 않나 좀 싶어요. 네, 그 약간 경험적으로 그 시차가 어느 정도 된다고 보세요? 저는 예전에 기사 쓸 때 아. 한참 외신에서 나오고 네. 나서 국내에서 뭔가 이슈가 될 때 저는 한 6개월 정도였거든요. 근데 옛날 사람. 옛날 사람. 뭐 옛날 그 완전 옛날이지. 지금은 거의 예. 빛의 속도로. 근데 네. 그렇긴 한데 뭔가 조금 그래도 한 템포 쉬었다가 반영이 우르르 반영되는 현상은 계속 되지 아까 않나요? 말한 그 네. 담배주는 네. 한 반년 정도 그래 네. 6개월이잖아. 근데 그거는 테마성이 없잖아요, 거의. 통신주도 반년에서 1년 걸렸어요. 네, 왜냐면 네. 미국도 지금 통신주가 사상 최대치였거든요. 작년 한 6개월인가 1년 전쯤에. 그러고 나서 우리나라도 이제 슬슬 이제 불이 붙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기술주라고 좀 말하기 애매한 것들에서는 좀 텀이 길게 한 박자 오는 것 같고 이제 뭐 AI나 이런 관련주들은 뭐 피지컬 AI 이런 것들은 뭐 그냥 바로바로 그냥 예, 같이 따라가는 것 같아요. 몇 년 전이었더라. 그때 러우 전쟁 터지고 나서부터 기준금리 엄청 올리고 막 그래서 그렇죠. 성장주도 엄청 꺾이고 예, 그랬을 때 예. 통신주 특히 막 KT 엄청 오르고 사상 예. 최고치 가고 막 그랬잖아요. 예. 그때 그게 완벽한 경기 방어주 역할을 했었고 네. 그런 장세가 26년에 또 펼쳐질 것이다라고 보시는 거네요. 네, 그래서 약간 이제 주식 투자가 제가 좀 약간 거꾸로 투자긴 한데 어떤 거냐면 가장 버려진 업종을 먼저 봐요, 지금. 지금 한국에서 제일 버려진 업종이 뭔가 보면은 뭐 화학도 있고요, 뭐 건설도 있고 건자재도 있고 이제 그런데 한번 이제 유튜브로 테스트 해보셔도 돼요. 그러니까 건설주 좋습니다라 말하면 욕이 막 잔뜩 달린다. 이제 그러면 이제 건설주 살 때가 됐나 보다. 네, 네. 이제 그러니까 건설주에 대해서 꿈도 희망도 없는 시절에는 건설주 사면 되고요. 이제 보는 거죠. 근데 제가 봐도 이게 오를 수 있다고? 이제 그 모르잖아요. 이제 좀 기다려 보는 거죠. 근데 이제 남들은 희망도 없는 상태인데 저는 꾸준히 체킹하다 보면은 그래도 희망이 올 것 같아라는 뭔가 이 약간 한 줄기의 빛들이 보일 때가 있거든요. 그때부터 매수를 좀 시작을 해요.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건자재 같은 경우도 전 좋게 보는 것 중에 하나가 자산주에 속하긴 합니다. 건자재부터 건설주들이 자산 가치가 굉장히 높아요. 그럼 만약에 자산주 테마가 불면 얘네들은 올라갈 가능성이 1번이 그렇죠. 있고 같이 딸려서. 예, 또 하나는 지금 주택 공급에 대한 부족이 계속 얘기가 나오면서 계속 국가에서 지금 뭔가 약간 원기옥 모으듯이 자꾸 뭔가 모으는 거예요. 발표를 안 하고 계속 참고 있더라고요. 맞아요. 이게 참는다는 얘기는 뭐냐면 뭔가 좀 더 세부적이고 현실적이고 꿈을 좀 더 명확히 만든 다음에 터뜨릴 것 같은데 그게 불고 났을 때 바람이 밖에 어떻게 될 것인가. 그리고 금리는 계속 더 떨어질 거고 그러면 부동산주가 오르기 좋은 것들이 박자가 맞춰지죠. 여기서 또 하나가 뭐냐면
북한이 어떻게 열릴지 모르겠어요, 개인적으로. 예를 들어서 뭐 트럼프가 워낙 북한에 대해서 자꾸 두드리고 있는데 만약에 북한 쪽을 어떻게 개방할지 모르겠지만 뭔가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면 우리나라 건설주들이 다 진출해서 뭐 공사를 짓는다던가 건자재가 들어간다던가 투입이 되거든요. 그렇지. 그때부터는 여태까지 없었던 호황이 열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라면주가 우리나라 안에서만 팔릴 때만 해도 수출이란 거 꿈도 못 꾸던 식품주들이 삼양식품이 불티나게 팔리면서 말도 안 되게 올라갔던 것처럼 이런 데서 잭팟이 나올 때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좀 리스크는 좀 있죠. 좀 기다려야 되는 시간은 오래 걸리지만 배당이 꾸준히 나오고 버틸만 하면서 이런 자산주로 올라가든 뭐 북한으로 올라가든 걸릴 수 있는 게 있다면은 이런 주식들도 괜찮다라 보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2026년에 잘 지키면서 잃지 않는 전략으로. 예. 근데 뒤집어서 이런 질문도 드려보고 싶어요. 지금 이제 아까 AI 버블론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물론 그거는 산업적으로 보는 거랑 또 이제 주가 측면에서 보는 건 다를 수 있다라고 먼저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래도 우리나라도 IT 비중이 워낙 큰 나라다 보니까 예. 계속 희망의 끈을 놓지 않는 거예요. 음. 오라클은 안 좋았지만, 브로드컴의 전망은 안 좋았지만, 마이크론의 전망 그래도 괜찮잖아. 뭐 이런 식으로. 예. 어차피 우리는 뭐 속된 말로 메모리 반도체만 잘 되면 장땡. 예. 뭐 저기서 AI 전쟁이 벌어져도 아무나 이겨라. 우리는 뭐 청바지 곡괭이 그쵸, 그쵸, 장사다라고 그쵸. 할 수 있는. 예. 이 측면에서는 좀 어때요? 우리나라 AI 수혜주들 반도체 이렇게. 그게 그러니까 오라클이 망하고 브로드컴이 망해도 되는데 유동성은 빠지면 안 되거든요. 그러면 계속 이제 그 AI에 자금을 계속 집행해 줘야 되는 상황이 되는데 뭐 국가에서도 뭘 해주겠다 하지만 결국 제일 중요한 건 민간 자금이잖아요. 그러면 저리로 돈을 빌려와서 태워줘야 되고 근데 이제 태우고 나면 몇 년이 지나면 이제 투자한 돈을 서서히 이제 회수를 해야 되는 고민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한번 계산을 해봤었더니 챗 GPT가 적자를 안 보려면 월 요금을 얼마로 만들어야 되냐 했더니 400에서 500달러를 받아야 되더라고요, 한 달에. 네? 월? 60만 원? 예, 월. 70만 원? 모든 사람에게? 예, 그럼 챗 GPT를 뭐 월 70만 원 내고 쓰세요라고 하면 쓸 사람은 없다라는 거죠. 그거 챗GPT한테 물어본 겁니까? 아니요, 이제 미국에서 이제 나온 데이터 자료 쓴 겁니다. 아니 저는 이제 제가 수학 선생님 출신이어서 되게 계산을 하셨나 싶어가지고. 미국에서 나온 게 이제 챗 GPT가 오픈AI가 하도 적자니까 적자 심하던 시절에 얘네가 그럼 적자를 만회하려면 요 정도를 받아야 되던가 시장이 더 커져야 되는데 모든 고객에게 월 70만 원씩. 그 제일 낮은 요금? 예, 지금 네. 그 3만 원짜리 네, 요금이 이제 뭐 한 10배 이상 올라가야지만 이게 수익화가 된다 이건데 근데 아무리 AI가 좋다 하더라도 그 돈 내고 쓰기는 부담스러운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LLM에만 지금 너무 우리가 포커스 맞춰져 있는데 AI는 분야가 너무 넓어요. 그러니까 이제 피지컬로 빨리 넘어가든 뭐 자율주행으로 치든 뭐 바이오로 가든 뭔가 AI가 LLM 말고 새로운 돈 벌 거를 계속 보여주면서 수익 모델을 여러 개를 보여줘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은 피지컬이 그러면 당장 내년에 다가올 이야기냐? 텀이 좀 있다라는 거죠. 이게 주식에서 보면은 1년에서 2년 안에 당장 수익화가 될 수 있다라고 봤을 때는 이거를 주가에 반영을 해주더라고요. 근데 한 3년에서 5년 뒤라 그러면 반영을 했다 안 했다 그래요. 대표적으로 옛날에 그 테슬라 주가가 변동성 심할 때가 뭐 이게 지금 이번에 뭐 일론 머스크가 발표하고 나면은 내년에 나올 거야, 내후년에 나올 거야라고 하면 주가 바로 오릅니다. 근데 1년 더 미뤄질 것 같아. 뭐 이런 얘기하면 주가가 또 쿵 떨어져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 시점에 따라서 선반영하는 게 달라지는데 양자도 마찬가지고 그런 걸 봤을 때는 피지컬 AI가 27년부터 생산이 되면서 현장에 투입되면서 돈을 벌어주는 모델이 그렇게 빨리 나올 수 있을까 하는 퀘스천이에요. 만약에 그걸 못 기다린다, 조금 아니다, 시간이 더 딜레이 될 것 같다 그러면은 AI 입장에서는 LLM에 바로 돈이 될 것 같아 생각했던 로봇 시장이 조금 시간이 걸리겠네 라고 하면 주가는 조금 힘들 수도 있지 않겠나. 좀 불안 요소들이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피지컬 AI에 대한 기대감 되게 높잖아요. 높죠. 또 사람들은 항상 앞서가기 때문에 예. 당장 될 것 같고 예. 하지만 이게 또 현실로 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 약간 이것도 좀 보수적으로 보시는 느낌이에요. 저희 챗GPT 쓴 게 3년 됐어요, 벌써. 근데 거기서 늘어난 기능이 우리 생각보다 막 그림, 영상, 음악. 예, 예. 그러니까 특정 분야들은 좀 맞긴 한데 산업 전반에서 이게 막 가시적인 효과를 3년 동안 주지 못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로봇이 나온다 하더라도 그 가격에 맞춰서 그 공장을 다 세팅 값을 맞춰서 들어갔을 때는 우선은 지금 가성비가 우선 안 맞을 거고 그 구간에서 뭔가 우리는 당장 돈이 될 거라 봤지만 그게 생각보다는 빠르게 안 열리지 않겠는가라는 우려들 때문에 그러니까 주가가 한 번은 조정을 받는 시기가 올 때가 됐는데 그쯤은 아니겠는가라고 이제 보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말인즉슨 이제 주가가 많이 앞서갔다는 거죠. 예, 선반영을 많이 했다는 이미 겁니다. 피지컬 AI까지 다 반영을 네. 했고 왜 테슬라만 좋아요, 근데 요즘에.
그러니까요. 차는 안 팔리는데. 아니 그러니까 차 안 좋죠. 예. 아니, 그러니까 차 판매량이 안 좋죠. 예, 판매는 안 좋아요. 근데 물론 이제 자율주행은 이제 현실로 다가왔고 예. 로봇이라는 게 좀 남아 있고 어떻게 보면은 당장 현재 하고 있는 거는 좋지는 않은데 물론 이제 거기도 XAI 여러 가지 이제 일론 머스크가 투자해서 하기는 합니다만 AI 기업들 주가 저렇게 막 조정을 크게 받고 있는데 테슬라만 지금 잘 버티는 거. 예전에부터 테슬라 되게 좋아하시잖아요. 어우, 좋아했죠. 지금은 어떠세요? 지금 테슬라는 좋아해요. 근데 테슬라 주가 비쌀 때는 안 좋아해요. 테슬라 제가 좋아했을 때는 102달러 할 때랑 예. 170달러 할 때 두 번 있었어요. 그러니까 22년 말에 네. 102달러 할 때, 그때 저도 테슬라 주식 많이 담았을 때 그때였었고, 다음번에 24년도 여름에 150에서 170달러 왔다 갔다 할 때가 있었어요. AI 주식들은 다 오르는데 혼자 못 오르고 있는 거예요. 맞아요. 말이 안 되잖아요. ETF 자금이 그렇게 쏠려 들어오면은, 그때가 이제 미국 대선 전에. 예, 시총 자금이 이렇게 막 들어오고 시총 상위주를 담아야 되는데, 테슬라만 안 들어오고 여기만 들어오고 있는 상태다 보니까 결국은 자금이 들어올 수밖에 없고 저가 매수세가 들어오는데, 테슬라가 AI 기업이냐 아니냐라고 이제 구분을 해보자면은 애플보다는 AI 기업이죠. 맞네요. 예. 그런데 애플도 올라갔었어요. 그러면 테슬라 당연히 이 가격은 사야 되는 가격이 맞다. 이때까지 제가 좋게 봤었던 거고, 그리고 나서 테슬라 주가 400달러 넘어가고 나면은 벌어들이는 돈 대비 너무 주가가 좀 빨리 올랐다. 그러니까 테슬라는 그 밴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200 정도 선일 때는 매수해볼 만한 것 같고, 400 넘어갈 때는 좀 조심해야 되는 것 같고, 그러니까 지금 계속 발전은 하지만 아까 말한 대로 자동차 시장에서 폭발적인 포텐을 보여주면서 옵티머스라든가 이제 FSD라든가 뭐 에너지라든가 이런 게 계속 뭔가 잘 되는 걸 보여주면 주도주로서 힘이 받아가는데, 본업이 약간 흔들리면서 나머지 사이드가 잘 되면, 그러니까 식당으로 생각하면 메인 메뉴는 좀 맛이 떨어져 가는데 사이드가 맛있어요. 애매하거든요. 차라리 사이드가 맛이 없어도 메인이 맛있는 게 더 낫거든요. 그러니까 주식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렇게 보지 않겠는가. 그런 면에서는 지금 주가가 좀 부담스럽다. 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좋은 네. 기업 좋은 주식이냐 좋은 기업 나쁜 주식이냐 그 차이고, 비싸게 사면 나쁜 주식 되는 거고. 근데 왜 그런 거 있어요? 지금 이제 테슬라가 사상 최고치잖아요. 예. 사람들 눈에 100달러 시절 다시 오냐? 200달러 시절 다시 올 것 같아? 그때 오면 내가 전 재산 걸어 다 산다 막 이런 생각 하거든요. 절대 못 사요. 예. 막상 또 오면은 못 사지만 예. 다시 또 그런 시절이 올 수도 있다고 보세요? 항상 올 수도 있죠. 항상. 그래, 왜냐면 예전에 올 수 있지. 메타가 그때 80% 빠졌잖아요, 주가가. 맞아. 그때 메타 예. 망한다고 요즘 또 막 안 그랬었어요. 그때 넷플릭스 주가가요, 750달러 찍고 150달러 찍었습니다. 맞아. 그래서 메타가 PER 10배였었고요. 이제 넷플릭스가 150달러였다가 지금 이제 900달러까지 간 건데, 그 사람들이 공포에 질리면 이 펀더멘트 가지고 있는 실적 대비 말도 안 되는 주가로 내려올 때가 있어요. 그렇죠. 과한 공포. 예. 근데 이때는 사야 된다라는 거를 우리가 모두가 알고 있지만, 아마 경험해 보시는 분들만 알 거예요. 매수 버튼 잘 안 눌러집니다, 생각보다. 그렇죠. 그 인간의 네. 심리가. 예. 지금같이 사상 최고가 찍을 때는 매수 버튼이 쉽게 들어가지는데, 그렇지. 사상 최저가 때는 잘 안 들어가져요. 역시 머스크 형이야. 하면서. 네. 근데 그 경험을 네. 소액이라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거꾸로. 예, 정말 공포에 질렸을 때 한 1억에서 2억 정도만 매수를 해보시는 그 용기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야지. 이제 일억에서 인구 신에게 1, 2억은 소액이다. 아니, 저 아니. 지금 잘못 들은 거 아니죠? 아니, 저희 그게 아니라 슈퍼챗 한 번만 한 1억 쏴주시면 안 됩니까? 이게 슈퍼땡스 이게 댓글로. 100만 원은 잘못된 오류를 줄 수 있어요. 이게 100만 원 했을 때는 네. 아, 이렇게 하면 되지라고 하면서 뭔가 이제 아, 근거 없는 자신감? 학습이 잘못되는데, 1억은 뭐냐면 어. 웬만한 사람들도 그렇고 부자들한테도 쉽게 쓸 수 있는 돈은 아니거든요. 맞아요. 1억 정도는. 그러니까 전인구 소장한테만 쉽게 쓸 수 있는. 저한테도 아니에요. 저한테도 아닌데 이제 123만 저한테는- 유튜버한테만 쉽게 쓸 수 저한테는 있는. 아반떼 돈. 5대 가격입니다. 지금. 제가 타는 자동차 5대 가격이에요. 아반떼 타세요? 아반떼 타요. 예. 테슬라 안 타시고? 테슬라 지금 살려고 알아보고 있는데, FSD 되는 모델로 지금 찾아보고 있습니다. 모델 X 이거 타셔야죠. 네, 그 지금 그 중고로 알아보고 있어요. 아, 중고로. 어. 중고값 좀 올랐을걸요? 그 아, FSD 때문에? 지인이 X를 네. 타는데 어. 제가 좀 팔으라 했더니 어. 안 팔라 그래요. 그쵸, 요즘에 그 FSD 난리 났는데. FSD 얘기하면서 살짝 이제 저랑 좀 요즘 딜을 그거 하기 시작했어요. 예. 시승 서비스만 해서 맞아. 회당 5만원씩 그 받으시는 유튜브에 분들 엄청 있을걸요? 올라오잖아요. 아, 저도 그 X 그 중고로 사고 싶은데. 네. 핸드폰 살 게 아니에요, 지금. 핸드폰 샀다고 아까 계속 자랑하시더라고요. 이제 최근에 이거 사가지고 트라이포드 사가지고 쓸 돈이 없네. 아, 일단 네. 결론은 테슬라 얘기도 했고 오라클 브로드컴 생각 하나도 안 나고 1, 2억은 소액이다. 그렇죠. 아, 소리 안 그 써요. 정도는 해봐야 아니, 된다. 그러니까 네. 되게 큰 돈을 한번 바닥일 때 사봐야
이게 나중에 본인이 배짱이라는 게 생기더라. 아. 예를 들어서 저도 그때 102달러 때 테슬라 주식을 진짜 많이 샀었습니다. 얼마 손 떨릴 정도까지 샀어요. 아니 지금 잠깐만요. 1, 2억이 소액인 사람한테 아니. 진짜 많이 샀습니다면은 1, 2억은 다 큰 돈입니다. 누구에게나. 그래서 그런데 뭐, 손 떨리게 손 샀는데. 떨리니까 예. 매일매일 잠이 안 오죠. 그래요. 네, 그게- 잠이 안 오죠. 근데 그 불안감을 느끼면서 그때도 제가 왜냐면 코로나 때 바닥에서 샀어야 되는데 그때 못 샀던 게 너무 후회가 됐었고 리먼 때도 사야 되는데 그때 못 사고 홀딩만 해봤었어요. 그 두 번이 너무 후회가 돼서 다음번 바닥 때는 꼭 사야지 했더니 22년 말에 바닥이 오더라고요. 근데 더 바닥인지 몰랐죠. 근데 그냥 그때 그래도 매수 버튼을 과감히 눌러보고 났는데 23년부터 주가가 막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때 제가 불안하니까 테슬라 본사 공장을 갔다 왔었어요. 아, 불안해서. 23년 5월에 그래서 거기 캘리포니아에 있는 거기 프리몬트 공장을 보고 나서 확신을 가졌죠. 야, 거의 무슨 된다. 중국 원양자원 그 탐방 가듯이 테슬라를 찾아가. 못 믿어서 그런 거예요, 설마? 아니 기가 팩토리 이거 가짜 아닌가? 사진 아니, 합성 아닌가 이렇게? 현대차랑 테슬라가 뭐가 다른지 좀 보고 싶었어요. 가서 확인하셨나요? 확인하는 순간 어. 와 여기는 인권은 조금 없는 것 같다. 아, 인권 필요 없다. 그 노동자네. 자율주행 로봇이 이렇게 돌아다닙니다. 물건을 이렇게 나르는 로봇이 있는데 사람이 걸어다닐 수 있는 폭을 요만큼만 두고 아, 굉장히 좁게. 예, 모든 공장 폭을 최대 효율화로 돌려서 3D로 해요. 1층에서 생산, 2층에서 생산, 3층에서 뒤집어주고 막 이렇게 하고 해주고 하는데 그때 봤던 거는 식당이 공장 안에 있어요. 아, 나가지 마라. 예, 그 간식 먹는 그 라운지도 공장 안에 그 살짝 그 야외 창문에 있어요. 그러니까 동선을 그냥 최소화. 예, 그러니까 우리 인권 입장에서 야, 먼지 날리니까 그래도 밥 먹는 데는 좀 더 떨어진 데서 여유 있게 먹게 해줘야지. 네. 그 사무실도 좀 다른 데 있어야 되지 않은데 기계 날릴 거 아니에요. 먼지 날리는데 거기에 사무실이 있어요. 컴퓨터가 있고. 이거 보면서 와 정말 엄청난 극단적인 효율화를 하는구나. 그러면 그거를 견학교수로 다 보여주는 거잖아요. 예, 다 보여주죠. 대신 촬영만 못하게 하고. 어. 그거 보면서 아마 전기차 공장이 이렇게 극단적으로 나오기 쉽지 않을 것 같다. 근데 전기차 입장에서만 봐도 얘네가 1등이 되겠구나 싶어가지고 좀 더 마음의 안도감을 가졌었죠. 그때 갔다 왔던 데가 양자 컴퓨터 본사, 아이온큐 본사랑 그 테슬라 본사였었거든요. 그 보고 나서는 두 회사 다 괜찮다 판단했었죠. 아, 아이온큐도 괜찮았었나요? 괜찮았었어요. 아이온큐도 그때 갔을 때가 5달러였거든요. 네. 방문하러 갔을 때가. 지금은 거의 한 4, 50달러. 예, 지금 아이온큐가 엄청 급등락이 심해요. 심하죠. 예. 예. 원래 심했어요. 예. 예. 또 5달러, 그러니까 이런 거죠. 급등락이 심하고, 미래가 어쩌고 저쩌고, 뭐, 기술이 뻥이니 뭐니 하더라도, 주가가 싸면 괜찮다 주의가 된 거예요. 예. 그죠. 근데 또 주가가 쌀 때는 망할 것 같아요. 양자 컴퓨터 다 저 뻥인 것 같고, 사기인 것 같고, 예. 김정삼 교수님 막 물러나라고 하고 막. 맞아요. 투자는 참 어렵네요. 다 그래요. 이게 네. 사람의 심리 때문에. 예. 와. 아니, 근데 또 우리나라 사람들 어쩔 수 없이 테크주를 좋아한단 말이에요. 미국도 이제 예. 빅테크 투자하러들 이제 많이 가시는 거고, 사실 뭐 우리나라 사람들이 PBR 0.2배짜리 찾으러 미국장 가진 않잖아요. 그쵸. 그러면 약간 26년도에 서학개미들도 아까 환율도 이야기해 주셨는데 조금 좀 더 리스크 관리를 하셔라. 리스크 이런 관리 메시지. 해야죠. 리스크 관리 해야 되고, 기술주도 뒤질 만큼 많이 뒤져놓은 상태라, 이러고 나면은, 그 인삼밭이라는 게 있어요. 주식 투자에서 뭐냐면, 그 6년짜리 인삼을 키운 밭에서는 다음 해에는 작물이 안 자랍니다. 너무 기술주를 많이 뽑아 먹었어요. 한 3년 동안. 그래서 좀 기술주가 한 번은 쉬어야 되는 타임, 그러니까 휴지기가 있어야지 또 다지지 않겠나. 그렇게 좀 보고 있어요. 그럼 내년 시장에는 이제 미장보다는 국장에 조금 더 포커싱을 두시는 거예요? 국장은 다르죠. 왜냐하면 미장은 정말 자유주의잖아요. 근데 이제 한국장은 정부 정책과도 연관이 돼 있습니다. 만약에 내년에 지방선거가 있어요. 유동성은 좀 늘어났고 그런 상태에서 부동산 가격이 자꾸 오르고 싶어서 꿈틀꿈틀 됩니다. 그러면 만약에 증시가 안 좋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역시 부동산이지. 그렇죠. 부동산 여기 강남이지. 이게 눈에 뻔히 보여요. 그러면 내년에 부동산 규제 한번 더 세게 하겠죠. 명절 전을 해가지고. 그러면은 제일 좋은 방법은 그냥 한국 증시가 잘 되는 게 제일 좋아요. 한국 증시가 잘 되는 게 부동산 가격 상승도 막을 수 있고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게 뭐냐면 부동산이 노후 자산이 아니다. 주식도 노후 자산이 될 수 있고 여기서 이제 배당주도 나오고 이제 서서히 이제 꾸준히 배당 주는 기업들도 늘어날 거고 자사주 매입도 할 거고 옛날처럼 오너들이 자기 기업이라 생각 안 하고 주주들 눈치를 많이 보면서 주주 친화적인 걸 많이 할 테니까 연금을 꼭 부동산으로 갖고 있지 말고 좀 이렇게 분산을 해라 이런 의미를 지금 갖고 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되려면 당연히 코스피가 잘 돼야 되겠죠. 음. 근데 AI가 죽어버리면 삼성전자랑 하이닉스부터 흔들릴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지수를 엄청 깎아먹을 겁니다. 그렇죠. 대부분이 삼성. 그러면 4천 돌파한 다음에 갑자기 3,300, 3,200 내려갔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지 너무 뻔히 보이잖아요. 그러면 제가 정부라면은 그 코스피를 부양할 수 있는 추가 정책들을 더 많이 내놓을 것 같아요. 그래서 4천을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지방선거를 들어가야 아마 유리하지 않겠나라 보고 있거든요. 그런 점을 봤을 때는 아마 이번에 나온 정책들 말고 계속 이후 26년 상반기쯤에도 좀 주주 친화적인 정책들이 계속 나오지 않겠나. 그래서 약간 미국과는 다르게 한국은 조금 바닥을 찍고 반등하는 속도가 굉장히 빠르거나 아니면은 우리만 고점을 다시 회복한다던가 그런 모델이 나올 수도 있지 않겠나라고 보고 있어요. 근데 이제 미장이 좋지 않은데 국장만 좋을 확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올해도 미국장이 그래도 한 10몇 %는 올랐으니까 국장도 60, 70% 오른 거고 되게 이것도 이례적 현상인데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도 하세요. 평균 회귀. 다시 또 국장은 국장으로 돌아갈 거고 미장은 미장을 할 것이다. 네. 그럴 때 말씀드리고 싶은 게 38 광땡이라는 게 하나 있는데. 아, 네. 준비해 오셨죠? 네. 아, 그런 거 좋아하십니까? 저번에, MT 안 가셨다. 저는 원하는 선수한테 패를 줄 수 있습니다. 아, 일단 타짜. 예전에 한번 경제 유튜버들 모여서 네. 한번 장난 한번 쳤었는데, 네. 제가 연습한 거대로 해줬는데, 거꾸로 가 있더라고요, 패가. 밑장 빼기 가능한. 네, 아마 제 장땡을 드렸을 거고, 제가 38광땡이 있을 겁니다. 뒤집어 보세요 했더니, 여기에 38광땡이 있고, 저한테 장땡이 있더라고요. 와, 이거 연습 좀 하셨어요? 옛날에 빼기? 제가 이제 타짜 드라마 되게 타짜네. 좋아해서, 계속 연습을 해본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네. 왠지 지금 네. 오른손이 의수예요, 의수. 이거 예전에 이병헌 씨 이거 아닙니까? 네. 이거 이런데 의수 이런데 아닙니까, 이게 지금? 고가입니다. 네. 오해 안 받으려고. 로봇손이더라고. 이게 보시면 코스피 역사상 차트인데요. 잠시만요. 저게 코스피예요? 네, 코스피인데 이게 이렇게 보니까 되게 좀 그냥 작죠. 가슴이 웅장하네. 네, 우상향은 했어요. 어쨌든 우상향은 했어요. 근데 어쨌든 우상향. 네. 이게 끝자리가 3을 기준으로 2나 한 3쯤 되는 해가 코스피 바닥인 해였었어요. 그러니까 끝자리가 2나 3? 뭐 네. 92년도, 네. 93 아니면은 뭐 2002, 2003, 뭐 뭐 2013, 2023, 22, 23 요쯤이 보통 코스피가 바닥인 해가 그쯤에 걸려요. 얼추. 왜냐하면 이게 딱 그 해라고 말은 못하는 게 10년짜리 그 제조업 죽을라 사이클이 맞물려서 그런 네. 거거든요. 그리고 아니면 그 끝자리 죽을라는 이제 죽을 거냐 그 말 아니죠? 이거 아니야. 아니죠. 네, 그거- 오해하실까봐 예, 예. 어디가 만든 이게 사이클이 17년짜리 한센 사이클이라고 이제 건설업 사이클이 있고 제조업 사이클이 있고 반도체 같이 40개월짜리 사이클, 키친 사이클이 있어요. 그게 막 맞물려서 돌면서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 보시면 정확히 40개월마다 고점을 찍어줍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상승 랠리 좋았잖아요. 40개월 전으로 돌아가 보시면 21년 되게 좋았던 시절이에요. 다시 40개월 돌아가 보면 17년 슈퍼사이클 데이터 센터 발로 좋았던 때예요. 이런 식으로 그 업종마다 사이클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대한민국은 수출 경제, 그러니까 제조업 베이스가 좋았을 때 증시가 많이 좋아지기 때문에 10년짜리 사이클에 잘 걸리고 이 10년 사이클이 작은 10년과 큰 10년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20년마다 대형 주글라 사이클이 터져요. 그래서 2007년에 한번 제조업이 엄청나게 올라갔던 적이 있었거든요. 거기서 다시 20을 더하면은 대략 2027년 정도가 나와요. 이제 그게 왜 그런가 보니까 미국에서 항상 제일 먼저 기술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통신 기술, 그러니까 닷컴, 인터넷 기술도 미국에서 제일 먼저 터져서 닷컴 버블이 꺼지고 나서 보면은 한 5년 정도 지나고 나니까 그 가격이 점점 저렴해진 거죠. 기술이 대중화되고 그게 이제 아시아 제조 국가들로 적용이 돼서 생산성 향상에 도움을 주는 겁니다. 그럼 이번에 AI가 발전을 해서 좀 거품이 꺼진다 하더라도 AI 제품은 나날이 좋아지고 단가는 떨어지면서 그게 이제 아시아 제조업에 장착이 되기 시작하는 시간이 좀 걸리겠죠. 그 장착이 되고 나면은 이제 우리나라 제조업들도 생산성이 좋아지면서 이제 매출 증대가 올라가는데 그때가 보통 27년, 28년쯤이 아니겠는가. 사이클 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25, 26, 27, 28 이런 식으로 쉬지 않고 랠리가 가면은 좋겠지만 주식이라는 게 그건 알 수 없는 거고 25년, 26년 어딘가에 조정을 한번 준다라고 하면은 그때는 한번 한국 주식을 정말 좀 진심으로 담아봐야 되는 때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모로 이제 그 사이클상 좀 그렇게 보고 있었습니다. 네. 근데 왜 죽을라예요? 그게 우리나라 단어가 아니고요. 아, 영어예요? 무슨 뜻이에요?
저도 뜻을 까먹었어요. 네. 이 러시아 학자가 만들어가지고 네. 러시아어일 거예요 아마. 예, 제가 이따 예. 찾아가고 예. 달아드리겠습니다. 죽을래. 전 죽을래라고 하는 아니 줄 또 알았어요. 이미 네. 이거 보시는 분들이 이미 아이고. 구독자분들이 댓글로 다 달아주시는 아, 그래요? 능력자분들이 부탁드립니다. 많으셔가지고. 네. 그러면 이제 네. 국장은 38 광땡 사이클. 예.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패턴대로 똑같이 가진 않지만 예, 그런 그렇죠. 경향성을 보인다. 네, 이렇게. 그러니까 산업 같은 경우도 이제 공급과 수요를 봤을 때 공급 과잉과 이제 이런 수요 부족이 터지는 게 대략 10년 주기로 터지더라. 그러니까 반도체도 마찬가지죠. 수요가 갑자기 확대되니까 공급을 서서히 늘립니다. 그럼 공급 과잉이 오면서 단가는 떨어지고 투자비는 많아지면서 한번 이제 업계가 어려워지고 그렇게 이제 계속 4년마다 반복을 한다. 이 과정이 이제 반도체. 10년은 이제 자동차나 화학 이런 것들인 근데 거예요. 아까 그 네. 환율 때도 그렇고 뭐 이렇게 AI 버블도 그렇고 약간 이제 구독자분들이 보시기에 이제 닥터 둠 그렇죠. 처럼 잠깐 느끼실 별명.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또 반대로 또 인구신 좋아하시는 분들은 또 희망을 가지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뒤집어서 뒤집었어. 뒤집어서 아, 좀 코스피 좋게 얘기했는데 어떡하죠? 뒤집어서 큰일 났네. 아니, 다시 또 AI 막 이렇게 몰려갈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코스피가 나쁘다는 거는 아니셨어요. 그래도 뭐 정부의 정책적인 의지 같은 게 예. 있으면서 미국장은 안 좋더라도 그래도 국장이 좋아지는 네. 한 해의 흐름이 26년도에 또 나타날 수 있다. 아, 그래서 반대로 갈 수도 있다는 거죠. 복잡해. 머리.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나쁜 상황이기 때문에 대통령들이 끌어올릴 수 있다. 예. 예. 맞아요. 모르겠다. 어질어질합니다. 에너지 관련된 주식도 참 좋아하시죠? 좋아하죠. 근데 사실 네. 에너지 관련된 주식도 예. 이것도 AI랑 맞물려서 최근에 상승폭이 강세가 훨씬 더 강했던 거잖아요. 강했죠. 예. 근데 그 아까 AI 쪽을 조금 이제 부정적으로 혹은 보수적으로 보시는데 예. 에너지 관련주는 괜찮을까요, 그러면? 에너지 관련주는요, 이게 돌고 돌아요. 지금 유가가 55달러 정도잖아요. 그러면은 요 가격 때문에 에너지 주들이 굉장히 저렴해야 정상인데, 지금은 AI 때문에 뭐 이제 원자력이라던가, 뭐 이제 몇몇 좀 전력주라던가 이런 주들이 좋았던 거예요. 그러면 에너지에서 지금 싼 데가 어디냐면은 정유주라던가, 뭐 천연가스 관련주라던가 이런 쪽들이 또 굉장히 싸요. 근데 제가 이제 봤던 데이터가 뭐냐면, 데이터 센터가 그 미국 기반으로 했을 때 얘네들은 어느 발전원을 쓰냐 이거죠. 원자력을 얘기해서 원자력이 많이 올랐지만 그건 미래의 이야기고 지금 당장은 천연가스 발전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태양광 발전을 쓰겠다 뭐 하겠다 하지만 그 자체에 대해서도 리스크가 좀 존재하기 때문에 그 미국 같은 경우는 화력 발전소를 이제 복합 발전으로 다 바꾸고 있어요. 그거만큼 천연가스 발전으로 바뀌고 있고 여기 같은 경우는 자기네 셰일을 유정을 파고 나면은 오일이 85%가 나오고 대략적 비율로 치자면 천연가스가 15%가 나와요. 그걸 옛날에 태워서 날렸던 거를 이제는 수출하기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LNG 인프라를 쫙쫙 깔아주고 있는 거죠. 근데 이 LNG는 배에 압축해서 배에 실어서 나가는 겁니다. 그럼 미국 내에서는 PNG로 나가요. 파이프를 연결해서 기체를 그냥 꽈줍니다. 그러면 러시아가 유럽에서 천연가스 가격을 꽉 잡았던 이유가 PNG로 나가기 때문에 그 중동에서 도는 그 가스가 가격이 상대가 안 돼서 밀렸던 거거든요. 마찬가지 미국 내에서 쓰는 천연가스 가격은 엄청 저렴하다라는 거죠. 그럼 그 가격을 가지고 안정적으로 공급원을 쓰니까 미국 아직 데이터 센터 입장에서는 천연가스에 대한 수요가 엄청나게 큰 거죠. 그래서 천연가스 쪽이 아마 좀 쇼티지가 나지 않겠는가라고 보는 거죠. 근데 막 우리가 알고 있는 원자력이라던가 뭐 이제 그런 것처럼 엄청난 쇼티지까지는 아닐 것 같고 제가 봤을 때는 그래도 이 가격대는 너무 저렴하고 천연가스 회사들이 그런 상태에서 트럼프는 이 천연가스를 개발해서 아시아로 수출하는 것까지 확대를 할 거고 그 과정에 천연가스 관련 기업들 뭐 인프라 기업들 아니면 천연가스 채굴 기업들 이런 기업들을 좀 잘 봐야 되지 않겠는가 봤더니 이 기업들이 배당도 나쁘지 않아요. 주가는 미국에서요? 아니면 미국에서. 한국에서? 예. 미국에서. 우리나라 천연가스 회사들도 몇 개 거론되는 데도 있는데 여기는 생산자는 아니잖아요. 가격이 오르면 오른 대로 비싸게 사와서 해야 되는데 관련주를 엮이긴 합니다. 뭐 중간 또 밸류체인도 좀 있고. 예, 근데 차라리 그냥 미국 게 더 깔끔한 것 같긴 해요. 그런 면에서 미국 천연가스 회사들이 좀 더 낫지 않겠는가라고 보고 있죠. 국내로 치면은 아까 말씀하셨던 자산주나 건설, 건자재, 그다음에 이제 그 천연가스주들 어쨌든 같은 밸류체인으로 묶이면은 이제 내년에 조금 더 괜찮을 수 있겠다라고 보시는 거죠. 그리고 이제 스몰스몰하게 보고 있어요. 되게 스몰스몰한 게 뭐냐면 식품주, 화장품주 이런 것들. 이제 거기들은 경기와 상관없이 돌아다니고 그냥 자기가 제품만 잘 만들면 되는 거고 요새는 과거와 다르게 해외로도 수출이 잘 되기 그렇죠. 시작하니까 K-뷰티, 아니, 식품 화장품은 이제 국장.
국장. 이게 예, 이제 예, 예. 우리 참 미장 얘기했다, 국장 얘기했다니까 헷갈려. 예, 좀 국경을 좀 그읍시다. 그냥 쉽게 얘기해서 그냥 올리브영 좋아합니다. 올리브영. CJ? 네, 올리브영. 예. 왜냐하면 올리브영이 그동안은 전략이 성심당 전략을 썼어요. 외국에선 안 팔아. 이제 니네들이 와서 사야지. 그래서 데이터를 뭘 봤냐면 저번에 올해 1월에서 5월까지 우리나라 방문한 관광객이 735만 명인가 그랬을 거예요. 네. 근데 올리브영 구매한 외국인이 595만 명이었어요. 필수 코스라면서요? 네, 이제 옛날 완전 대전에서 성심당 빵 사가듯이 외국인들이 올리브영. 사가야 되는 거예요. 그쵸. 근데 이 올리브영이 만약에 해외에서 진출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싶은 거죠. 잘 안 될 것 같은데. 저는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약간 국내에 들어온 네. 세포라 느낌? LA부터 시작할 것 같아요. LA부터 시작하죠. 시작한다고 기사 나왔어요. 줄 세워야 네, 되니까. 네, 네, 네. 줄 세우기를 해야 되니까. 근데 그 외국인들이 줄 세우기는 안 해봤지만 올리브영에 대해서는 좀 다른 결과 나올 수도 있겠다. 근데 그게 미국, 유럽 화장품을 채우는 게 아니라 K-뷰티로 채우는 예. 근데 미국에 진출한 예. 그러니까 그거네요. 프랑스 파리에 진출한 파리바게뜨. 그쵸.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제 이 올리브영이라는 플랫폼이 미국으로 장착이 되면 네. 과거와는 다른 그러니까 미국에서 그런 생태계가 흔치는 않은 것 같은데 이게 되고 나면 우리나라 뷰티 기업들이 아마존 타고 틱톡 타고 이제 들어가면서 제가 봤던 건 미국의 틱톡 광고 태워서 지금 화장품 사업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옛날과 다르게 단가가 너무 올랐어요. 인플루언서들이 말을 안 들어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가성비가 좋은 광고가 미국 틱톡 광고였는데 이제는 미국 틱톡 광고가 엄청 비싸죠. 예, 아닙니다. 그럼 결국 이제 올리브영이 들어가면 올리브영이 그거를 다 그러니까 플랫폼을 만들어주고 우리나라에서 올리브영이 인정받은 기업들이 그 유통망으로 다 들어가게 되니까 성공 가도가 되게 쉬워지는 거죠. 예, 그런 면에서 둘이 서로 상생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플랫폼의 역할을 한다는 거잖아요. 화장품 관련주도 또 쉴 만큼 쉬웠고. 예. 그래서 오히려 얘가 신생 화장품, 그러니까 올리브영을 타고 들어가는 생각보다 좀 약간 마케팅비를 되게 아낄 수 있는 기업들이 나오지 않겠는가. 잘 알려지지 브랜드로? 않는. 예. 브랜드로. 예, 그래서 그 브랜드들 지금 보시면 미국에 갓 진출한 매출 막 10억 정도 약간 왔다 갔다 하는 애들 있잖아요. 그거 지금 매수하려고 난리예요, VC들이. 그러니까 이제 올리브영의 예. 선택을 받았는데 예. 이제 막 꽃봉오리 보일랑말랑하는 친구들. 아니면 올리브영 간택도 안 되는 애들. 근데 간택될 수 있는. 미국에 직접 진출한 애들 있잖아요. 아마존이나 이런 데 광고 태우는 애들. 예, 그런 애들 보고 있는 거죠. 그런 화장품 회사를 생각보다 되게 많아요. 많아요. 뭐 실리콘 네. 타고 가는. 예, 그리고 지금 저도 실리콘밸리 왔다 갔다 하지만 거기서도 뭔 얘기했냐면 저희는 이제 충격적인 말 했어요. 지금은 AI랑 뷰티 아니면 투자 안 합니다 이거예요. 예, 그만큼 AI만큼 뷰티를 쳐준다는 얘기기도 해서. 예. 그때 우리 예. 이직하시죠. 참, 메리츠증권의 박종대 위원이 모셔서 와이즈클럽 세미나 할 때 딱 그 말씀 하시는 게 진짜 인상 깊었어. 화장품 회사들 매출 300억이었던 때가 없다고. 그 말이 뭐냐면 몇십억 하다가 바로 500억, 1000억 간다는 거야. 그 정도로 맞아요. 고속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 화장품 회사들 영업이익률 보세요. 어마어마하죠. 장난 아닙니다. 어마어마하죠. 예. 네. 지금은 뭐 그런 신생 브랜드를 찾아서 이게 네. 비상장이 됐든, 뭐 네. VC들 들어갈 때 예. 같이 들어가야 돼. 아니, 근데 우리 좀 보시는 알려주세요. 분들은 네. 비상장 기업 투자 기회보다는 상장사 아니면 네. 이제 과거에 템베거였으나 지금 많이 눌려있는 화장품 브랜드들 심폐소생 할 수 있을까 막 이런 거 보시잖아. 아니면 OEM사는 괜찮을까. 그렇죠. 우리는 상장 주식에서만 보는 거죠. 그쵸. 근데 이제 실제로 열린 거는 그러니까 이게 화장품이라는 건 트렌드이기 때문에 옛날에 유행했던 것보다는 좀 음식이랑 다른 것 같아요. 음식은 전통성을 되게 중요시 여기는데 네. 화장품은 차라리 그냥 아예 이력이 없던 게 더 깔끔한 것 같아요. 다 튀어나오는. 이게 그게 잘 이제 성장 폭이 크다는 거죠. 그리고 잘 나가는 화장품 보려면 이 애들한테 물어보면 돼요. 초등학생들, 중학생. 그러니까 저는 네. 요즘 애들이 계속 그 올리브영 가자고. 네. 가면은 1시간 걸려. 1시간도 빠른 거야. 뭐 이거 발라보 내 눈에 다 똑같은데. 네. 그게 또 재미더라고요. 저도 여기 오기 전에 올리브영 갔다 왔습니다. 진짜? 뭐 사셨어요? 아니 자꾸 저희 직원이 올리브영 간다 그래가지고. 그래요? 왠지 되게 예뻐지셨더라고요. 네, 아니 정윤 뽀샤시하게 소장님이 오셨더라고요. 지금, 네. 뽀샤시 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전인구 소장님의 어떤 개인적인 투자? 이런 것도 좀 여쭤보고 싶은데. 네, 너무 궁금합니다. 제가 이제 투자하기 너무 힘든 게 뭐냐면 유튜브에 언급한 건 제가 하나도 안 사요. 네? 제가 유튜브에 언급한 거는 아까 손 떨리게 테슬라 샀다면서. 그거는 이제 그때 그게 미국의 주식이니까. 대형주니까. 미국 대형주니까 네, 가능한데 네, 네.
그 외에는 그냥 웬만하면 언급한 건 안 사자주의여가지고 약간 네. 윤리적인 이유인가요? 예? 윤리적인 이유? 윤리적인 이유죠. 네. 이 바닥에서 오래 살아남으려면 네, 그 귀찮은 거예요. 괜히 오해받느니 음. 그거를 예를 들어서 그게 오를지 안 오를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거를 굳이 먼저 사고 말을 해봤자 이게 과연 유튜브로 돈을 버는 게 더 나은 거죠. 차라리 네, 예, 안전전에 그렇게 가자. 그리고 역시 123만 유튜버 하더라면은 이제 역시 근데 달라. 언급을 안 하고 하면 되는데 그 사람이 입이 간질간질해가지고 그 있잖아요. 그쵸. 말하고 싶어 죽겠는 거 있잖아요. 그럼 네. 고민이 돼요. 그냥 내가 사지 말고 사람들한테 좋은 기업 그냥 알려주자. 이게 더 낫겠다. 라고 판단될 때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요새 느끼는 거는 내년부터는 ETF는 좀 해야 되겠다. 아. 예. 아니면 이제 대부분 미국 주식 중심으로 하셨던 거예요? 미국 중심 초대형주만 했었어요. 그러면 국주는 거의 안 했었어요? 국주를 못했어요. 사고 싶어도 참았어요. 아. 그래서 그게 계좌가 제일 깔끔하니까 깜짝이야. 금감원에서 자꾸 토론회 대표를 부르잖아요. 야, 얘 없다, 야, 없다. 와봐라, 이러면서. 그 금감원에서는 옛날에 증권부 기자들 계좌 많이 본다는 얘기 있었거든요. 그래서 얼마 전에 많이 걸렸잖아요. 맞아요. 그거 뭐 특징주 기사 써주고 이런 사람들. 요즘에 아마 유튜버들 계좌도 많이 볼 엄청 거예요. 볼 거예요. 영향력도 네. 이제 엄청 크니까. 근데 이제 그게 정말 중요한 것 같은 게 이렇게 좀 유튜버들 이렇게 분들이 좀 먼저 이렇게 그냥 사례 좀 먼저 뭐랄까 좀 좋은 모습들을 먼저 보여주면은 나중에 이제 5년 뒤, 10년 뒤에 또 새로운 또 유튜버들 등장할 거 아니에요? 그게 하나의 약간 규율이 되면서 유튜버들도 우리 윤리성을 지켜가자. 이게 좀 될 것 같아요. 표준을 만들어 가시는 네, 지금 표준을 좀 그런 만들려면 뭐 좀 좋은 모습 네, 보여줘야 될 것 같아서. 예, 그러고 멋있었다. 있습니다. 또 이제 그런 유튜버들이 커야 되는데 이제 전인구 경제연구소가 다 빨아들이고. 아, 무슨 아닙니다. 아까부터 계속 저희도 여러분 먹고 살기 힘들어요. 사랑해주세요. 네. 아, 스트릿 좀 사랑해주세요. 너무 잘 돼가지고 사장님 지금 아까부터 계속 그 얘기만. 저희 힘들거든요. 농담입니다. 아니, 아니다. 저는 이제 전인구 경제연구소 보면서도 많이 배우고 아유, 또 항상 그 이슈 파이팅 하는 게 네. 예. 대단하십니다. 제가 진짜 좀 쑥스러운 얘기지만 유튜브를 안 봐요. 진짜요? 아니 오히려 바빠가지고 볼 시간이 아, 없다니까. 본인 영상도 안 보세요? 제가 올린 것도 잘 안 보기도 하고 또 뭐냐면 네. 타 유튜브를 거의 안 봐요. 그래서 세상 돌아가는 소식도 잘 몰라요. 그러니까 이제 의외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진짜 바빠서가 네.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그거를 보다 보면은 뭔가 약간 나도 트렌드에 말려 들어갈까봐 예. 제일 트렌디하신데요? 그러게. 트렌드 세트네. 아니 제일 트렌디하시던데? 저는 제일 대신 뭘 많이 보냐면 네. 유튜브를 안 보는 대신에 네. 네이버 뉴스를 달고 삽니다. 그냥. 뉴스. 뉴스를. 신문을 진짜 잘 봐요. 그러니까 신문이 제일 빨라요. 솔직히 말하면 맞아요. 유튜브보다. 네. 예. 그래서 되게 신문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그 신문도 꼭 종이로 봐야 돼요. 제가 아. 종이 신문에 있었다 와서 그러는 게 네, 근데 이제 아니고. 퇴사했잖아. 근데 제가 이게 보니까 네. 진짜 종이 신문을 모바일로 보는 게 진짜 최고예요. 종이 신문을 모바일로 예, 보는 거예요. 예, 예. 왜냐면 그게 경제 뉴스를 어. 계속 인터넷으로만 보면 이게 흐름이 자꾸 끊기고 이게 어느 정도의 밸류를 갖고 있는지를 구분을 할 수가 그러니까 없어요. 종이 신문에서 왜 우리가 판을 잡는다라고 하는 것처럼 음. 밸류를 판단을 해줘서 편집이 맞아요. 되어 있는 네. 그런 걸 보시라는 그래서 얘기고. 주간지도 꼭 같이 봐요. 음. 네, 주간지도 봅니다. 근데 저는 또 궁금한 게 20대 초반부터 뭐 네. 부동산, 주식, 뭐 네. 투자 되게 다양하게 하셔서 경제적 자유를 누린 걸로 저는 알고 아, 예,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좀 이거는 진짜 내가 생각해도 정말 잘한 투자였다. 혹은 이건 진짜요? 진짜 망한 투자였다. 이런 거 좀 대표적으로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동침이 나가서 얘기해야 될 것 같은데 제일 잘한 투자는 네. 결혼한 것 같아요. 여기 또 이상한 사람 하나 더 있네. 진짜 갑자기. 선진장님 저희가 쇼츠 만들어 드렸거든요. 한마디 하세요. 저희가 쇼츠 하나 만들어 드릴게요. 네. 영상 편지. 영상 편지 좀 영상- 쓰세요. 네. 고맙습니다. 예. 저희 왜 그러냐면 저희 와이프 맨날 저희 구독자 100만 넘었을 때 예, 보통 예. 뭐 칭찬을 어떻게 해줬냐면 저한테 그러니까 100만 찍었으니까 이제 네. 유튜브 그만두고 오. 집에서 살림하고 애 키워라. 그러니까 부인께 부인이 어. 저한테. 아? 그러니까 부인이 이제 그 네. 유튜브 돈도 안 되는 거 제발 그만하고 네. 좀 제발. 너무 밖으로만 예, 도니까 예, 예. 그런 얘기를 하셨겠죠. 아, 이게 그런 거죠. 그러니까 저희 와이프 입장에서는 유튜버 돈이 안 되는 사업이라 생각하시면서요. 그래가지고 하셔요. 예. 극존칭. 예, 극존칭. 네. 댁에서 혼자만 존댓말 하시는 거 아니죠? 제가 빨래도 하고 설거지도 하고 집안일을 제가 합니다. 네. 근데 왜 가장 훌륭한 투자라고 생각하시는지? 경제적 자유를 이루게 해주셨어요. 예, 예. 아까 기다려 주신 거예요? 아니, 아내가. 예, 예. 그건 진짜 잊을 수 없어. 맞벌이. 예, 맞벌이고, 예, 맞벌이고. 네. 예. 그러니까 한 명이 네. 벌어야 한 명이 뭔가 좀 베팅할 수 있는 예, 여유가 예, 생기는 예,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은 예. 그건 제일 잘한 투자이고 예. 제일 잘못한 투자. 제일 잘못한 투자. 무슨 겁니까? 와. 첫사랑을 놓친 거? 지금 결혼이라 얘기할 뻔했어요.
이게 사람이니까 뭐냐면 동전의 한 명. 주식 투자로서는 후회되는 것도 없고 만족스러운 것도 없어요. 이게 되게 네. 심리적으로 이게 왜냐면 실패가 나쁜 거라 생각하지 않아요. 투자에서 실패는 이게 반드시 교훈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쉬운 걸 놓친 기억도 너무 좋은 교훈이 됐고, 예를 들어서 제가 메디톡스라는 회사 놓쳤던 적이 있었어요. 10,000원일 때. 아주 옛날에. 예, 그게 88만 원 가더라고요. 7년 만에. 그때 보면서 이게 멘탈이 나가버리죠. 그 시멘트에 물려 있어가지고 이걸 못 샀더니 이게 이렇게 가더라. 다음번에 메디톡스 같은 게 등장하면 절대 놓치지 말아야지를 해서 봤더니 클래시스라는 회사가 나오더라고요. 얘다. 이래서 클래시스는 안 놓쳤죠. 이제 이런 식으로 한 번 놓치고 후회된 경험만 내가 각인을 잘 해두면은 다음번 또 비슷한 상황이 도래했을 때 그때는 내가 기회를 잡을 수 있더라 이거죠. 저번에 그 2008년 리먼 때 추가 매수 못했던 거, 코로나 때 추가 매수 못했던 거, 그때 그 후회들이 22년 말에 테슬라를 저가 매수할 수 있었던 기회가 됐던 것처럼, 그러니까 실패라는 게 저는 그렇게 나쁜 기억들이 없어요. 그냥 다 이게 다음번을 위한 투자 교훈이라 생각하거든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뭔가 잘못된 걸로 리스크 큰 거 한 방에 날려버리면 다음 기회라는 게 존재 안 할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크게 잃지 않는 투자만 해준다면, 그러니까 아까 저도 주식들 뭔 얘기했냐면 기본적으로 공포에 질려 있고 값은 저렴하고 배당이 조금이라도 있어서 버틸 만한 상태에서 26년에 로또가 터질 수 있을 가능성이 있는 것들,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그럼 만약에 26년에 재판단이 틀렸다 하더라도 원금 손실이 크진 않은 거예요. 그럼 27년에 한 번 더 노려볼 수 있어요. 27년 놓쳐도 28년에 한 번 더 노려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로또를 사는데 5,000원씩은 계속 보장이 되는 거예요. 그런 로또식으로 투자했기 때문에 저는 투자하면서 그렇게 후회는 안 했던 것 같아요. 벌써 시간이 이제 1시간 좀 넘어서 마지막 질문, 저희가 오늘 공식적인 질문으로 준비한 게 있습니다. 예. 전인구 소장님에게 인구신이란? 너무 감사하죠. 왜냐면. 감사해요? 감사하죠. 왜냐면 저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거는 못하면 못한다고 질책해주는 구독자를 제일 좋아합니다. 이게 사람이 잘못될 때는 뭐냐면, 연예인들도 많이 보셨지만, 분명 이 사람이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데, 그 사람을 칭찬해주면 진짜 이상한 길로 가버려요. 예, 근데 틀렸다고 했을 때 이 사람들이 왜 틀렸는지를 이렇게 좀 이론적으로 설명을 해주면은 저는 그게 너무 좋아요. 예, 그래서 이분들이 방향성을, 유튜브라는 건 어쩔 수 없이 이제 엔터테인먼트가 요소가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럼 이 사람들이 선택해주는 방향대로 가야 돼요. 예를 들어서 저도 봤더니 억울한 게 뭐냐면, 얘네들은 다음날 틀렸다라 그래요. 근데 맞아, 다음날 틀린 거 맞아요. 근데 한 달 뒤, 두 달 뒤 보니까 많이 올랐어. 네. 근데 그런 건 안 올려줘요. 그렇죠. 우리가 좀 올려주자. 좀 억울해. 그래서 나중에 이걸 거꾸로 제가 다 증빙하는 자료를 해서 하려고 하다가, 근데 구독자들이 그걸 원하는 것 같아 보이지 않아요. 그래, 그러면 그냥 그분들이 정한 길로 가자. 예, 그렇게 가는 거예요. 예. 한간에는 요새는 예. 인구신을 이용하신다는 그런 썰도 있던데. 이용하셔도 돼요. 예, 되는데, 대신 이제 투자는 자기가 판단하셔야 됩니다. 그럼요. 예. 근데 또 이런 말씀은 멘탈이 강하고 자존감이 강한 사람들이나 할 수 있는 거예요. 맞아요. 되게 정신이 건강하죠. 네. 저는 그래서 그거 해서 유행어까지 만들어가지고 카카오톡 이모티콘까지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원래 3주 뒤에 결과가 나오는데 저번 주에 떨어졌어요. 그래서. 떨어졌어요? 그 심사를 해요? 카카오톡 이모티콘 심사를 해요. 몰랐어. 그래서 이건 통과될 줄 당연히 그거 누구 알았는데. 의뢰해서 만든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우리나라 그거 카카오톡 이모티콘 만드는 1등 작가분이랑 협업을 해가지고 만들었어요. 근데 이제 심사가 떨어져서 우리가 원인이 뭘까? 다시 심사 왜 그래? 너무 선정적이었어? 이유를 안 알려줘요. 카카오톡 이모티콘 이유를 아무것도 안 알려줘요. 그냥 합격 탈락만 알려줘요. 그건 좀 너무한다. 네. 약간 수급에 의해서 떨어진 걸 수도 있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신청자가 심사위원 많으면? 뭔가에 뭐가 마음에 안 들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그걸 수정해서 다시 올리고 해야 돼서 되고 나면은 아마 나중에 인구신 이모티콘 하나 나올 거예요. 저도 이런 거죠. 기왕이면 돈 쓰고 돈 써라. 그럼요. 너무 훌륭하다. 이모티콘 하나만 사달라. 네. 넘사벽입니다. 많이 배워야겠네요. 이게 전인구 소장님이 평소에 공부도 많이 하시고 네. 예. 이슈 파이팅도 정말 열심히 하시고 이슈도 정말 많이 따라잡고 있고 사업적인 비즈니스적인 뭐라 해야 되나? 욕심? 에너지도 대단하시고 맞아. 항상 많이 배웁니다. 고맙습니다. 네. 예. 85만 구독자가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저희. 너무 즐거웠어요. 골드버튼 금방 따시겠네요. 26년에 따시겠네요. 그럼 골드버튼 따면 바로. 기분이 어떻던가요? 저 골드버튼 배송을 1년 동안 안 받고 있었어요. 왜요?
예? 거만해질까봐. 그게 싫어서 안 받다가 직원이 무슨 손흥민 아버지? 자기가 눌러가지고 우리 왔어요. 인구 월드 클래스 아닙니다. 우리 인구 100만 유튜버 아닙니다. 뭐 역시 이런 사람은 겁니까? 이름이 중요해. 전 인구잖아. 아니 그렇지 그냥 않아요? 제가 네. 아반떼 타는 이유도 뭐냐면 주식 투자할 때 거만해질까 봐? 거만해질까봐. 제가 제 인생 첫 차가 아반떼예요. 아반떼를 딱 아침에 딱 타잖아요. 예. 그러면 아침 출근길부터 사람이 겸손해져요. 하차감이 없어서. 아니 그 옆에 외제차들이 있는데 다 외제차 중에서 아반떼를 딱 타잖아요. 야. 그리고 이게 도로에서 저의 겸손을 만들어주는 게 아반떼를 타니까 자꾸 앞차들이 끼어들어. 뒤로 들어올 수 있는데 자꾸 아반떼를 제끼고 들어오려고. 아반떼 N을 타세요. N 방방거리면서 N을 타세요. 밤밤밤밤밤밤밤 하면서 예, 그러면서 오히려 또 도로에서 또 겸손하게 만들어주고. 예, 그래서 이제 세컨카 아닙니까? 저희 회사 차는 카니발이 있고 네. 저는 이제 아반떼를 정말 타고 있고 아반떼로 1년에 한 3만 타요 지금 계속. 예. 와, 대전 왔다 갔다 하시면서. 하시면. 예, 예. 너무 좋아요 현대차. 그러니까 반 자율주행 놓고 다니면 아니 이렇게 우리 편할 수가 저기 없어요. 그 짠테크 하시는 김경필 멘토님 아. 아반떼 타시잖아요. 네. 그래서 아반떼 이거 구름 위를 나는 것 같다고. 현대차에서 그 연락 받았다잖아. 고맙다고. 정말? 저는 네. 그렇게 얘기해도 현대차에서 연락 없더라고요. 현대차가 잘못했네. 영상까지 찍었어요 아반떼 안 영상까지. 믿는 거 아닙니까? 아, 야. 골드 버튼도 1년 만에 푸시고 아반떼 타시고 네. 배울 게 많습니다. 저랑 다른 삶을 살고 계시네요. 아 맞다 오늘 환율 전쟁 책 때문에 나오신 아 맞아요. 책 여기 이렇게 하나 꽂아 있어야 되는데. 아니 지금 예, 어딘가에 예. 있었을 겁니다. 네. 환율 전쟁 요 책 2016 내용은 환율 전쟁입니다. 제목 네, 맞죠? 김경원 아, 교수님과 맞습니다. 같이 쓰신 환율 전쟁 네. 책도 잘 보시면 또 거기서 우리가 배울 게 많습니다. 예, 그 김경우 교수님이 옛날에 그 유명한 커뮤니티 짤이 있던 분이에요. 그 삼성경제연구소 있을 때 20년 뒤에 부동산 가격이 이렇게 오르면 젊은 친구들의 미래가 없어집니다라고 해가지고 그 네. 유명한 커뮤니티 짤 돌았던 네. 그분이거든요. 그분이랑 공부한 책입니다. 맞아요. 예. 맞아요. 환율 전쟁 책도 많은 또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인구 소장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생했습니다. 아유 고생했습니다.